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네, 시장의 중심 이윤지입니다. 오늘 5월의 마지막 장이죠.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정말 다행인 것은 코스피가 그래도 2,700선은 지켜주고 있는데 막판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시장을 이렇게 흔드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점화가 됐다라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관세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슈들 잘 풀어주실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관세가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. 어제 미국 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 중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한 국제비상경제권법, 즉 IEPA 관련해서 이 관세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.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거는 대표적인 게 IEEPA, 그래서 뭐 상호관세라고 네. 보통 얘기했잖아요. 그게 이 법안을 기초로 하고 있고, 또 다른 것들은 뭐 232조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바로 그 비상 상황이다. 이제 이 대통령이 그렇죠. 그냥 권한이다. 선포하면 돼요. 비상 상황이라고. 그럼 비상 상황이 구체적으로 뭐냐? 이거는 법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상호 관세를 했는데 그거를 일부 5개 그 업체가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. 소송을 했는데 이제 소송을 하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, 특히 이제 법무부는 그 관할 법원을 정하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워싱턴 주에 있는 어떤 법원을 상대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, 그거는 이제 법무부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거예요. 근데 그게 바로 이번 이제 국제 무역에 관한 네. 법원이었는데요. 이번에 이제 그 법원에서는 3명의 판사가 이거를 했는데 3대 0으로 위헌이다 이런 식의 이제 판결했는데, 재밌는 것은 그 중에 2명이 공화당이 지명한 거고요. 또 1명은 민주당 지명자인데, 이 2명 중에서 또 1명은 트럼프 전 행정부 1기 때 네. 지명한 분이에요. 그 판사가. 그리고 이분은 뭐 또 1기 때,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은 안 하고 있지만은 1기 때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는 그분이 이제 추천한 인사였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의외였고, 뭐 위임 금지 원칙, 뭐 주요 문제 원칙 나오는데, 이게 이제 미국 법원도 어떤 문제가 이것들의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은, 의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가 할 일이 그렇죠. 있는데 그걸 행정부가 너무 그 권한을 남용했다.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입니다. 그렇게 했는데, 이게 이제 또 그다음 거기도 미국도 우리처럼 여기서는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또 항소 법원으로 가고, 네. 그다음에 거기서도 해결이 이제 또 서로 이제 당사자들이 불만이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연방 대법원에 가게 되는데, 연방 대법원은 6대 3입니다. 거기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처럼 9명이 이제 하는데요. 6명이 보수, 공화당, 그다음에 3명이 저기 민주당,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, 그러면 대법원으로 가면 이게 꼭 6대 3으로 해서 또 부결이 될 거냐? 제가 봤을 땐 이거는 1심부터 헌법에 관한 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, 이게 이것을 바라보는 미국 내 전문가들도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헌법의 문제를 가지고서 이 판결을 냈기 때문에 대법원 가서도
쉽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다. 네. 미국에서는 그렇게 반반인 것 같습니다. 네,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관세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짓누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관세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는 이유가 그 핵심 원인은 결국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듣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관세 카드가 마냥 성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마냥 실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? 네, 관세라는 것이 이제 이 관세를 매기는 거는 이 관세라는 정책 하나만 갖고 한 건 네. 아니고요. 이건 또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6.25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폐허가 됐었잖아요. 그런 나라들이 주로 이제 채택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네. 뭐냐면은 수입 대체 산업화라는 전략이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뭐 특히 이제 완전히 전쟁으로 네. 그 완전히 이게 초토화됐었잖아요.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걸로 나가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우리 내수 시장 또 국내 산업 기반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했던 거예요.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아마 과거 60년대, 70년대 우리나라 공업 발전, 그 산업 발전을 보면은 주로 어디서 했냐면 경구공업에서 네. 했어요.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 대구에,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요. 그 경상도 지역에 그 의류공장, 의류산업단지, 그 다음에 뭐 신발산업단지, 네. 그 다음에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곳곳에 산재에 있었는데 가발 공장이라는 것도 있었어요. 그런 데서부터 출발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산업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어려운 핵심은 우리가 당장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네. 제일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하자.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 산업도 초창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했을 때 그 네. 기업이 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 엔진도 만들고 바퀴도 만들고 했던 게 아니라 다 수입해서 우리나라가 조립을 했던 거예요. 그런 거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그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그거 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립을 해야 되니까 부품은 수입해야 되잖아요. 네. 그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. 대신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자동차하고 예를 들어 외국 자동차하고 다를 또 수 있죠. 다르잖아요. 네. 근데 외국 자동차에서 수입한 거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세게 매긴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 얘기하시는 게 자동차 산업을 예시로 들어봤을 때 조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완성품에 대해서는 고관세 그리고 네. 부품에 대해서는 저관세를 매겼다. 차등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예. 차등 이제 관세 하나만 놓고 봐도 네. 정책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산업화 정도라든지 그 나라의 내수 시장 네. 정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합니다. 그것도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산업 정책에서 이제 일종의 커다란 이제 산업 정책인데요. 네. 거기에서 이제 중요해진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자를 싸게 해준다든지 정책적으로도. 아니면 네,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가 딱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네. 어마어마한 이제 어쨌든 고성장을 고성장을 했죠. 했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의 관세 정책으로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도대체 뭐냐? 그럼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고관세. 그쵸.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네. 50%. 대표적으로 애플 사례를 예시를 들 수 네, 있을 네. 것 같은데 애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인도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무조건 갖고 와라라고 네, 네. 얘기를 하지만 뭐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게 없다 보니까 마냥 관세만 때린다라는 네.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서 비판해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예, 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이 관세 정책,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이제 네.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굉장히 이제 가시화가 됐는데 산업 정책을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어요. 근데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이 발전된 선진국에서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한국이나 뭐 이제 일본도 그랬고 중국의 산업 정책을 굉장히 비판을 해왔습니다.
그거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지. 그렇죠. 너네 뭐 정부가 나서서 뭐 도와주고 보조금 주고 그러냐 네. 그런 식으로 비판해 왔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따라가고 있죠.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걸 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걸 한 50년간 해온 거잖아요. 네. 중국만 하더라도 그 개혁 개방 이후에 거의 50년 가까이 그걸 이제 해온 거고요.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는 이제 정책은 네. 예를 들어 경제 정책이 뭐냐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그냥 관세 뭐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. 좀 정교하고 네. 장기적이고 그런 플랜이 없는 게 이번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네, 체계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필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네.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19세기에는 이 관세라는 키워드를 잘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자기의 멘토로 여기는 네. 맥키니 대통령이 있어요.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. 물론 이제 그 논문이나 이런 데서 네. 많이 봤었지만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맥키니 대통령이 처음 누구야 들어봤습니다. 그랬을 거예요. 네. 아마.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관세 정책을 굉장히 좀 많이 올렸던 네. 분인데 이게 이제 19세기 말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미국은 어떻게 했냐 관세만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농업 국가였습니다. 미국의 수출품은 뭐였냐면 옥수수, 대두. 뭐 밀, 대두 네. 이런 거를 해외로 네. 수출하는 농업 국가였어요. 근데 이제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내전이 있었잖아요. 네. 남북 전쟁이 있으면서 또 이 경제가 되니까. 굉장히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. 네.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라든지 특히 또 맥키니 대통령 같은 분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그럼 이게 관세 우리도 산업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패키지 중에서 제일 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관세 정책이 좋겠다 해서 뭐 예를 들어 10가지라면 그 중에 네. 한 가지 정도였던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를 더 도입을 했냐면은 네. 바로 그러면 국내 수요를 높여야 되잖아요. 그럼 국내 수요를 높이는 것로 철도 건설을 한 거예요. SOC 사업에 대한 수요가 네. 상당했다.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수송이라는 게 운송이라는 게 사실 일종의 수출 장벽이었어요. 왜냐하면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. 그런데 미국이 대륙을 횡단하는 네.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철도를 만들었잖아요. 요거는 최근에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중국이 어마어마한 고속철도를 만들었잖아요. 그거랑 상당히 비슷해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관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국내 수요도 자극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정책 패키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런 것들은 좀 구체화되는 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오로지 이제 이 관세 하나만으로 이 미국의 그 산업 자체 체질 개선을 하겠다.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철도라는 거대한 수요 엔진이 있었고 여기에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붙다 보니까 그때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포인트가 좀 빠져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또 해주셨지만 요새 국채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해서 이게 최종 통과가 된다면 국채 발행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에 대한 국제 반응이 좀 시장에서 냉담하다라고 들은 바 있거든요. 그런데 이 SLR 규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SLR 규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SLR 규제는 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고요. 근데 네.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분수를 하나 만드는데요. 분자에 은행에 자본금을 넣어요. 그래서 자본금 나누기 분모에는 은행 전체 자산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뭐 티어 1 캐피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자본이라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밑에는 뭐 토탈 레버리지 엑스포저 이렇게 어려운 말인데요. 그냥 은행 자산이다, 전체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저 비율이
낮으면 낮을수록 은행이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. 네. 분모가 큰 거니까요. 네. 근데 저 비율을 뭐 예를 들어 5% 이상을 유지해라. 그런 규제입니다. 그런데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은행들이 많죠. 뭐 JP 모간이라든지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뭐 웰스파고 또 뭐 골드만삭스 네. 이런 은행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런 초대형 은행들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.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SR 비율을 3% 이상이면 돼야 이러는데 그런 특수한 이제 초대형 은행들은 뭐 6% 너네는 중요하니까 6% 이상이야 이렇게 한 거거든요. 근데 저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은행은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죠. 뭐 대출한 것도 은행의 자산이고 한데 대출은 사실 떼어먹힐 그렇죠. 염려가 있잖아요. 네. 근데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연준에 맡긴 지급준비금이 있어요. 그건 절대 안 떼먹히죠. 네. 그다음에 또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가 있습니다. 그것도 떼먹히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주자 하는 게 SL 규제를 완화시키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모를 좀 작게 만들어주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면 저거를 분모를 작게 만들어주면은 예전에는 이제 미국 국채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체들이 이제 수요를 하는데 뭐 개인도 있을 거고요, 해외 기관도 있고, 그다음에 미국 은행들도 있는데 미국 저 SLR 규제가 너무 높으니까 그 분모에서 들어가는 그 국채 이런 것들을 빼주자. 그래서 그 SLR 규제가 좀 완화를 시켜주자 하는 게 지금 미국 은행의 주장입니다. 네, 그러니까 SLR 규제 완화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좀 돈을 조금 더 자유롭게 풀 수 있게끔 네. 경기 활성에 대한 이야기도 네.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게 일단은 분모에서 국채를 뺀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또 궁금한 게 투자자분들이 국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은행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. 네, 그거를 이제 한번 봐야지. 네. 그러면 도대체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갖고 있는 그렇죠. 거야. 네. 그래 이제 이게 빠지면은 SLR 그 규제 완화 효과가 얼마나 높아질지 네.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. 요거는 제가 본 이제 은행의 전체 자산 규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네. 그걸 보여줍니다.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이 바로 은행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예요. 별로 안 되죠. 네. 저거 뺀다고 해서 뭐 은행이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수요할 수 있다. 그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. 적습니다. 예. 그럼 이거를 퍼센트를 한번 보면요.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미국 국채는 지금 현재 은행이 갖고 있는 거는 이 장기 국채입니다. 장기 국채 중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거는 은행은 미국 국채의 7.6%만 갖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SLR에서 빼준다, 그 분모에서 빼준다고 해서, 그러면 은행이,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를 할 거냐. 그래서 아니다. 앞으로 뭐, 원빅, 뷰티풀 비리라는 게 생겨서, 그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할 텐데, 그러면 은행이 그걸 많이 흡수할 거냐. 네. 제가 봤을 때는 그 효과는 굉장히 적다. 그리고 그러면 왜 은행은 이렇게 뭐 이제 JP 모건의 그 회장인 다이먼이라는 분들도 네. 또 은행연합회 뭐 이런 데서 다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은행이 최근에 그 주식 바이백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걸 거의 못했어요. 그 연준에서 야 너네 하지 말아라. 하지 말라고. 왜냐하면 그 이제 충분한 자금을 네. 자본을 보유해야 너네 그 레버리지 비율에 맞게 위험 관리가 된다 해서 하지 말라고 네. 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. 근데 사기업들은 이제 주주를 위해서 바이백 하면은 주주들이 좋아하잖아요. 그쵸.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.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이 SLR 비율을 높여주면은 그걸 좀 낮춰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백 할 수 있는 여력이 확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은행이 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
국채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 SLR 이 규제를 좀 완화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주식 바이백하려고 하는 게 좀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SLR 규제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봤는데 사실 미국 국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딜러들의 역할입니다. 딜러들이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입찰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. 그럼 이제 그 은행이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차트는 뭐냐면 은행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네. 국채 보유인 거고요. 그다음에 대형 은행들은 딜러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재무부가 국채 네. 입찰을 하면은 그 딜러들이 참여해서 그 국채를 일단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시장에 되팔고 네.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. 그러면 딜러의 그런 입찰 비율을 한번 보면은 그 SLR 그게 과연 이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. 네. 저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딜러 입찰 비율이에요. 네. 2010년에 60% 정도 했다가 네. 지금은 한 17% 이 정도로 너무 많이 줄었네요. 네, 확 줄었습니다.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오렌지색은 이건 뭐냐면은 펀드들입니다. 뭐 연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채권 펀드도 있고 하죠. 여기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. 그러면 은행이 얘기하는 그런 딜러들의 이 국채 흡수할 능력을 네. 올리기 위해서 SLR 규제를 풀자 뭐 하는 것들은 사실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은 과거에 SLR 규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걸 한번 사례를 보면은 네. 이게 더 확실해지는데요. 그게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2020년 4월 1일부터 1년간 SLR 규제를 완화를 했어요.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어떤 거냐면 딜러가 보유한 장기국채 순 포지션이거든요. 저기 보면 음영 처리한 사각형 부분이 있는데요. 그 시작했을 때하고 딜러가 보유한 게 SLR 규제를 풀어줬을 때인데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은 SLR 규제를 푼다고 뭐 큰 네. 그 딜러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? 그 국채를 인수하는 능력이 아주 좋아지고 이런 거는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이면에 뭔가 다른 것들이 많이 숨어 있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는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봤고요. 관세 플러스 알파로 SLR 규제를 좀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 완화가 실제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점까지 내용을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. 오늘 이 내용까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. 기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. 이 내용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5장도 오늘도 성공하시기를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